과거에 100년 전에 사로잡혀서 조선 구한말 조선 고종 시대의 감성에 사로잡혀서 그 감성으로 계속 100년이 지났는데도 시대착오적으로 그걸 계속 울거먹으면서 상대를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넘어가는 게 바보죠. 여권을 안 만들어줘요. 갔는데 갔더니 경찰서 가서 뭐 받아오래요. 명예훼손 이퀄 원님 재판. 그래서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판사가 돼서 딱 앉아도 멋대로 다 할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죄라는 거는 절대로 같이 상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둘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내가 싫어하는 표현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표현의 자유지. 도대체 고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했다고 왜 내가 지금 엔비디아를 못 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말을 쓴 거예요. 제가 한 얘기한 부분만 똑 잘라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때부터 고소장이 이만한 게 막 두 번에 걸쳐서 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발언의 민주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제가 민주화 투사 아닌가요? 네, 작가님 그 구독자 분들한테 친일 극우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쟤네들이 친일이라고 하니까 그래 받아주마. 내가 친일이다 어쩔래.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극우도 뭐 극우 하는데 그것들도 자기들이 극우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극우라고 하는 겁니다. 극우가 뭔데 해서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그냥 하는 겁니다. 다 받아주는 거죠. 일종의 정면 돌파. 그러니까 프레임을 씌우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거기 굳이 구애받아야 돼 그럼요, 하면서 그럼요. 돌파하는 그럼요, 마인드라는 그렇습니다. 취지시죠. 근데 작가님 생각하시기에 좌파들이 그렇게 친일파라고 얘기할 때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과거에 100년 전에 사로잡혀서 조선 구한말 조선 고종 시대의 감성에 사로잡혀서 그 감성으로 계속 100년이 지났는데도 시대착오적으로 그걸 계속 울거먹으면서 상대를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넘어가는 게 바보죠. 그냥 오케이 하라고. 너네들이 이상한 거야. 진짜 시대착오적인 건 너네들이야 라는 의미로 저는 그냥 제가 친일이라고 하는 거고 그 친일이 걔네들이 말하는 친일은 민족 반역자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민족이 어디 있고 반역이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냥 받는 겁니다. 그래 친일 해줄게. 민족 반역자라고는 또 못해요. 그냥 친일. 좋은 단어를 나쁘게 배려서 뒤집어 씌우는 거죠. 사실 친일이라는데 나쁜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작가님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네. 좋은 이유가 뭐라고 일본이 좋은 생각하세요? 네. 일본은 제가 생각하는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뭐 대단히 거창한 건 아닌데 삶에 있어서 뭐 운전을 좀 내가 예상하게 매너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문을 잡아준다든지 비행기나 버스에서 매너를 잘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그게 한 20% 정도만 잘 하세요. 근데 한 80%는 그게 힘들어요. 작가님 주변에 있는 네, 사람들과 아니 뭐 교류할 때요. 전 대한민국 전체를 그렇게 대충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일본에 가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도 이상한 사람은 있어요. 한 20%는. 근데 80%는 정말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잘하고들이 있어서 그런 일단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해결되는 거. 이게 일단 크고 두 번째는 한미일 동맹은 우리의 국가의 존속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잖아요. 그거에 한미일 제일 중요한 가치 동맹,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그럼 당연히 같이 잘 지내야죠. 그런 것들도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마음에 듭니다. 음식도 맛있고 깨끗하고 네. 좋은 것도 많고. 근데 혹시 작가님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제 일본에서 운전 안 해보고 미국에서 운전을 좀 해봤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매너가 너무 다르긴 해요. 네. 미국에서 운전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물론 이제 어디 운전할 때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네. 한국은 진짜 운전하는 게 난이도 세잖아요. 네네. 특별히 서울이나 뭐 부산 같은 데는. 근데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이게 약간 썬팅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그거 했거든요. 저랑 같은 생각입니다. 아 그러세요? 거의 세계 유일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정말 진하게 썬팅을 허용을 해주잖아요. 앞자리에다가. 앞자리에다가.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원인이 뭘까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게 성질이 더러워서 운전을 나쁘게 하는 건가 하고 고민하다가 일본이나 미국 보니까 차에 썬팅을 세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손 제스처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먼저 양보를 하라면 이렇게 신호하기도 하고 또 이게 되게 큰 게 양보를 받았을 때 고마움을 표현하면 또 제가 다음에 또 양보를 하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양보를 하더라도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니까 좀 그 운전 그렇죠. 면허가 더 나빠지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저거죠. 익명 커뮤니티 같은 거죠. 맞아요, 다 그냥 맞아요. 익명 닉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상대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나이대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마음 속에 있는 전 성악을 좀 믿기 때문에 그게 막 튀어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 썬팅도 원인이고
약간 좀 못돼 처먹은 것도 원인이 있는 것 같고 되게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아요. 한국인들의 특성을 저는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보다 더 어린아이 같은 나라들도 많이 있으니까 저 뭐 큰 대륙도 있고 막 있잖아요. 막 정신없는 나라들 많아요. 그거보다 확실히 난데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 정말 선진국의 매너에 비하면 아직도 이쪽보다는 요 시공창에 가깝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 중간까지만이라도 갔으면 좋겠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 매너 있는 사람이 50대 50 정도만 돼도 매너 있는 사람과 매너 없는 사람의 비율이 비슷해지게만 해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작가님 사실 일본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시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네네. 같은데 거의 한 많이. 몇 번쯤 일본을 다녀오셨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카운트하는 게 이제 의미가 네, 없을 의미가 정도로. 없죠. 매달 가기 때문에 그냥 얼마나 인생에서 머물렀냐 뭐 이런 느낌인데 저는 그래도 한 30% 정도는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마음은 50%. 그러니까 1년 중에 한 30% 네, 정도라고 그러니까 말씀이죠? 평생에. 평생. 네, 이제부터 남은 인생도 그렇고 제 꿈은 반반이에요. 이거는 저보고 일본으로 꺼져라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전혀 그러고 싶지 않고 한국에서의 너무 중요한 삶이 50%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삶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세팅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도 한 70, 80%는 한국에 머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작가님 말씀하신 아까 8대 2 정도 이런 그 네. 비율에서 네. 그럼 일본에서 계시는 게 훨씬 마음도 편하고 뭐 그렇죠. 음식도 맛있고 장점이 많은데 네. 한국에 오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하는 분이 있을 것 너무 같아요. 많죠. 한국에서는 일단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해결해야 될 일들, 비즈니스적인 것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일본에 계속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산술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요새는 주마다 한 번씩 진행하는 방송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그냥 가서 쉬고 가서 일본에 가는 순간 약속이 다 끊어지죠. 저는 매일매일 약속이 뭐가 많습니다. 그래서 딱 가면 그게 물리적으로 끊기니까 거기서 이제 충분히 힐링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있는 동안 또 약속이 쪼르르 잡히면 한국에 와서 그걸 또 이렇게 소화하면서 살고 이런 느낌. 예전에는 또 한국에서 송사가 많아서 송사에 막 시달리다가 일본으로 가면 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일본으로 자꾸 가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약간 출국 금지까지는 아닌데 준 출국 금지 비슷한 것까지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요? 여권을 안 만들어줘요. 진짜? 갔는데 갔더니 경찰서 가서 뭐 받아오래요. 여권을 해줄 수 없대. 그때 이 당시 사람. 어떤 뭐 사건에 연루가 돼 있어서 그래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고 징역 구형까지 나온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결심 공판을 앞두고 일본 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짜증 나더라고. 그래갖고 정말 힘들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게 혹시 명예훼손 네, 케이스예요? 다 명예훼손이죠. 다 명예훼손. 저는 주로 한 90%가 명예훼손이고 그다음에 경제사범 뭐 이런 거 조금 있습니다. 사실 뭐 작가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명예훼손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네. 미국이나 그런 나라 같으면 사실 전혀 그런 명예훼손 때문에 피곤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우리나라 이 명예훼손 문제가 진짜 저는 많다고 네, 생각해요. 이거는 원님 재판이죠. 명예훼손 이퀄 원님 재판. 그래서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판사가 돼서 딱 앉아도 멋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명예훼손으로는 보이지 않고 의도가 보이지 않아. 이거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아무리 해도 의도가 보여. 이런 게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걸리고 맞아요. 그게 답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답이 어디 있냐고요. 완전 엉터리 법이잖아요. 이걸 형사로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개한 거죠. 네, 사실. 완전히 미개한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민사로 해서 손해배상으로 가야죠. 그 돈이 주고받아야 되는데 재판정에 이렇게 서서 징역 1년, 피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에? 그 피고가 그냥 피고가 아니라 그게 네. 사실 아니, 오늘 이렇게 뭐 네. 작가님 저도 명예훼손 관해서 처음 듣는데 왜냐면 네.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나중에도 걸릴 수도 있죠. 뭐 네. 일 하다 보면 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돼요? 재판장에 가면 판사들이 무슨 얘기로 얘기를 하나요? 거기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싸우는 포인트가 공인이냐 아니냐였어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명예훼손 사건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공인이냐 아니냐. 공인이면 괜찮대요. 공인이면 공인인데 저렇게 좀 명예훼손성 글을 써도 공적 영역이니까 평가할 수 있지. 요게 이제 뭐 조각된다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공인이 아닌 일반인이었을 경우에는 만화가라는 거대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저렇게 선량한 민간인을 갖다가 막 멋대로 만화에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준이 어디 있어요. 저는 결국 나온 판결이 일시적 공인이래요.
작가님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은 판단이요? 내가 일시적 공인을 건드린 거래요.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한 일시적 공인인데 고민이 뭐죠? 그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묵시적 청탁 같은 거예요. 나는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그 비판 대상으로 삼은 네. 사람이 일시적 공인. 공인이다. 일반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말이 돼요 이게?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낸 네. 거예요. 그 판결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반인이 어딨냐? 기자회견을 하고 막 기자를 주요 언론사를 다 모아놓고 딱 막 이러고 저러고 막 발표를 하고 기사가 막 수천 개가 쏟아지는데 그게 다 일시적인 거고 그냥 아주 선량한 일반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뭐 징역 1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 있으면 이게 법이 엉터리구나. 근데 저는 그냥 제 생각은 결국은 그냥 의견을 표현하는 거면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의견, 그러니까 오피니언이라면 이게 뭐 민사, 형사, 학문의 자유, 뭐 종교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무조건 허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쪽으로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좀 저랑 정확하게 생각이 같으신데요. 자유라는 거는 명예훼손죄랑 배치됩니다. 그 두 개는 같은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자유랑 명예훼손. 쉽게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표현의 자유거든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죄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양립할 있을 수 수 없는 개념이에요. 절대로 같이 상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우리가 선택하고 자유의 가치로 만들어진 나라라면 명예훼손죄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죠. 그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명예훼손을 그 존재가 있긴 한데 거기는 최근에 제가 되게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그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그 머스크한테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약간 히트피스 같은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 머스크 너가 예전에 그 세르게이 브린 아내랑 불륜했지. 그래서 세르게이 브린이랑 일론 머스크 그 구글 창립자 사이가 멀어졌다. 이런 식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가 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단 그 기사에 대해서 한번 놀라긴 했지만 더 놀란 건 뭐냐면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제 머스크는 당연히 그게 거짓말이라고 해명을 했죠. 그리고 사실 보니까 좀 사실이 아닌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가 그 월스트리트 저널을 고소하지도 않고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하려면 일단 일론 머스크가 공인인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론 머스크한테 정말 이 사람의 평판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걸 머스크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증명해요? 그 택도 없죠. 의도.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작가님 아까 저희 얘기할 네. 때 명예훼손에 대해서 그러면 명예훼손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단된다 이런 식으로 관심법을 재판하는 쓰는 거예요. 거네. 그냥 미쳐버린 겁니다. 그냥 약간 옛날에 저 김소월 동시 배우는 기분이에요. 작가가 이런 의도로 썼다, 저런 의도로 썼다 막 하잖아요. 그걸 김소월이 들으면 제일 황당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자기들이 멋대로 정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있을 수가 없고 자유라는 거는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내가 싫어하는 표현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표현의 자유지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막 할 수 있는 게 표현의 자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꾸로 봐야 돼요. 아직 주종이 잘못됐어요. 내가 싫어하는 끔찍한 표현들도 세상에 다 존재하는 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근데 지금 저쪽에서는 계속 싫어하는 표현들을 없애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아무리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이런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허용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무슨 뭐 5.18 왜곡 방지법, 친일 왜곡 방지법 이런 걸 만들어서 성역화하고 그걸 표현을 못하게 지금 쑤시고 있잖아요.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죠. 그러면 작가님 생각하시기에 혐오 표현이란 또 그런 화두가 있잖아요.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 이건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그렇게 허용하면 혐오 표현들이 범람하지 않느냐. 그냥 민사로 다스리면 되죠. 민사로. 네. 그거는 그냥 서로 막 열심히 증명해서 변호사들이 싸워서 돈이 오가면 됩니다. 돈으로 손해 보기 싫으면 안 하면 되죠. 그거를 국가에서 사람의 의도 안으로 들어가는 건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저는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 안에 커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그럼요.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든지 당연하죠. 뭐 성차별적인 발언 이런 것도 그 사람이 하는 사람은 뭐 쓰레기인 거는 뭐 그렇게 드러나겠지만 그 사람이 말할 권리는 있어야 그럼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기준이 없습니다. 이 그게 말이 정확한 혐오야? 것 같아요. 아니야? 잘 보세요. 세월이 흘러도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바뀌어요. 사람의 마음은 계속 바뀐다고요. 예전에 우리 95년도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때 나왔던 우유 광고 같은 거 지금 보면 미칠 듯한 혐오 표현이거든요.
그 뭐 어떤 거죠? 피해자를 조롱하고 우유를 사진을 놓고 뒤에 삼풍백화점 무너진 사진을 놨어요. 아 그래요? 뼈대가 튼튼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경우에는. 예. 근데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고 인식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게 애초에 제 생각이에요. 옛날에는 막 시커먼스 광고 뭐 하고 뭐 개그도 했지만 지금 어디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점점 그 기준이 쪼여드는 게 그런 법이 존재하는 이상은 계속 더 압박이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혐오 표현도 네. 그 표현의 자연에서 포괄이 돼야 되고 그럼요. 그걸 다 구분할 수가 없다. 무엇이 혐오 표현인지 그럼요.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는 건 결국 그러면 정부가 하게 되는데 그 정부는 아까 말씀하신 원님 재판으로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판결하게 된다는. 왜냐하면 그 말씀이네요.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된 집단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이런 법이 위해주고 다스려주고 너 얘네들 함부로 말하면 너네 죽어 막 이러고 처벌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얘네들은 막 떠받들어지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따돌려지게 돼요. 아,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전혀 의도랑 다른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당연합니다. 거예요. 어떻게 그거 무서워서 말이나 걸겠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그게 그들한테도 기회나 모든 면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라고 봐요. 영원히 약자로 프레이밍을 씌워버리는 거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5.18 아니, 뭐 뭐 관련 매사 관련자라든지 뭐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뭐 인종이라든지 뭐든지 성별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표현이 자유롭게 그냥 나와줘야죠. 그러고 그냥 사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는 얼마나 끔찍했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그냥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편안하게 다 살아야 같이 뭘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사실 일본 얘기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 만약에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뭐 일본이 작가님 전문가시니까 네. 아 여기는 진짜 추천하고 싶다는 그런 데가 있을까요? 일본이요? 일본 다 좋죠. 그 좀 월마다 다른데 네. 7, 8월 여름 딱 요맘때쯤부터 시작해서 한 7, 8, 9월까지는 홋카이도. 홋카이도. 네, 보통 사람 홋카이도는 좀 겨울에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겨울에도 물론 좋지만 여름이 더 좋습니다. 홋카이도는 여름에 가야 된다. 그냥 시원하고 알프스 온 느낌. 초원이 막 끝도 없고 막 그냥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늘이 파랗고 막 난리 납니다. 그 맛이 홋카이도가 주는 맛이 있어요. 그거는 여름 홋카이도가 진짜 제 맛이다. 그다음에 겨울에는 오히려 큐슈나 남쪽에 온천 뜨뜻한 데 가서 뜨뜻한 데 몸 담그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혹시 약간 좀 구체적인 어떤 여기 좀 장소나 아니면 어떤 뭐 지역 이런 거를 너무 좀 많이 추천할 수 있어서 다 좋아서 사실은 다 좋아요. 예를 겨울 들어서 홋카이도 뭐 홋카이도 삿포로, 오타루, 삿포로. 뭐 BA 도는 거죠. 뭐 그쵸. 저는 맨 꼭대기까지 갔었거든요. 메만 베츠라고 거기는 뭐 얼음 막 얼어 있고 그런 데도 다 돌고 하면 그냥 다 예쁘고 다 맛있고 다 좋아요. 저도 최근에 사실 그 홋카이도 한번 갔다 오긴 했었거든요. 네, 전 네, 저녁에 그 겨울에 갔다 왔는데 네네네. 겨울에도 좋아요. 거기 BA하고 뭐 말씀하신 삿포로하고 오타루는 못 갔어요. 네네. 근데 진짜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겨울에는 저 눈 올 때 딱 징기스칸 양고기 구워서 삿포로 맥주 마시는 동안 밖에 눈이 싹 오면은 그게 또 맛이죠 또. 그 약간 아까 말씀하신 규슈 지역에는 그러면 뭐 큐슈는 어떤- 제가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 꼽으라면 쿠로카와 제가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좀 사람이 많아지긴 해서 좀 그런데 어쨌든 쿠로카와는 딱 중심부 구마모토에서 저 조금 약간 오른쪽에 있는 온천 마을인데 그냥 마을 전체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냥 다 아름답습니다. 뭐 네. 또 혹시 제가 가게 되면 뭐 작가님께 또 여쭤볼 수 있으면 얼마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아까 명예훼손 관련해서 네. 결국에는 그 다툼이 이렇게 많으셨는데 네. 좀 제일 기억에 남는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뭐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서도 빌런이 하나 있잖아요. 저를 20년 동안 관리를 해주겠다고 했던 우리 정철승 철승이. 철승 변호사. 우리 철승이. 지도 서인이라고 하는데 뭐 나라고 뭐 저희 그런 사이입니다. 아주 편안한 사이예요. 우리 철승이가 저랑 4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요? 4살 차만. 4살 차. 근데 액면가는 훨씬 더 많아 보이던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철승과의 인연이 꽤 오래됐어요. 그 철승을 처음 만났을 때 저보다 어렸습니다. 철승이. 철승이. 정철승이 저보다 어렸거든요. 근데 그때 그 친구 그 사람 말투가 뭐뭐 하시오 에헴 그 말투를 저보다 어린 애가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나이가 정철승 씨가 네, 작가님보다 어리다는 어렸을 거예요? 때 저를 만난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막 그때 일침 놓고 할 때 그 조선시대 선비 말투를 썼거든요. 제가 그 나이가 되면 나도 저런 말을 쓰려나?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 정말 독특한 사람이구나. 저랑 뭐 오랜 인연이고
20년 동안 관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3년, 4년 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무유기 같아요. 아니 그때 네. 정철승이랑은 어떤 것 때문에 송사로 엮여셨던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컸던 거는 역시 독립운동가 사건인데 독립운동가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헤비타트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 거짓말이거든요. 어떤 거짓말? 독립운동가들이 가난하다.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가난하다. 이거는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되는 말입니까?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헤비타트에서.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독립운동 때문에 본인이 가난하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건 틀린 말이잖아요. 거짓말입니다. 그런 데이터도 일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세운 데이터들이 다 한국일보 기사가 하나 있어서 그걸 갖다 쓴 건데 그 한국일보 기사 내용이 다 엉터리더라고요. 그냥 싹 다 엉터리입니다. 그때는 원래 못 배우고 가난한 게 디폴트였던 시대인데 그거를 갖다 지금 얘기를 하면서 가난하고 못 배워서 지금도 내가 힘들게 산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 저런 말을 거짓말을 할까? 비트코인만 사도 다 부자 되는데 삼성전자 사도 되고 테슬라 사도 되고 엔비디아 사도 되는데 도대체 고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했다고 왜 내가 지금 엔비디아를 못 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말을 쓴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은 다 사실이면은 너네 열심히 안 산 거 아니냐? 독립운동가 후손들 열심히 노력하고 돈도 모으고 아니면 어디 투자라도 하고 살았어야지. 이 말을 제가 이제 썼다가 그게 이제 조롱이라고 모욕죄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가님 말씀은 그 선대의 네. 뭐 경제 상황이 어떤 것과 관계없이 3대쯤 됐으면 자기가 자기 앞가림하면서 충분히 기회가 많이 있었고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뭐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된다. 그런 당연한 취지로 이제 말입니다. 말씀을 하셨던 거네요. 너무나 당연한 이게 말이죠. 상식이잖아요, 사실. 그냥 상식이죠. 제 고조 할아버지가 뭘 했는지가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고 그 시대 때는 다 같이 가난하던 시대였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연결고리가 있냐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죠. 근데 그 헤비타트에서 하는 행사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선대 독립운동 때문에 가난한 우리의 3대손 4대손 후손들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돈을 주세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미러링 비판을 했는데 그거를 헤비타트에서 올린 원본 자료를 싹싹싹싹 다 걷어내고 제가 얘기한 부분만 똑 잘라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걸로 걸린 거예요. 그때부터 고소장이 이만한 게 막 2번에 걸쳐서 오더라고요. 그 정말 고소 주체는 누구였어요?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들. 이게 왜냐하면 그 개인이 해야 돼요. 단체가 고소를 할 수는 없나 봐요. 그래서 개인 한 명 한 명 한 명을 다 광복해서 주소랑 뭘 받아갖고 저를 고소한 거죠. 그래서 진짜 이만해요. 거짓말 하나도 몇 안 못해요. 명쯤이었어요? 그 원고가? 그러면? 저한테 온 게 한 500명?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기 딴에 뭐 800명인가 뭐 보낸다 그랬었고 영원히 계속 보내서 수십만 명 어치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철승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일단 저한테 걸린 게 몇 억이었고 몇 억 원어치가 왔고 왜냐하면 그 인지 때도 있고 그래갖고 한꺼번에 많이 보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 손해배상을 몇 억으로 그렇죠. 청구를 한 거예요. 네, 저한테 그때 왔던 게 2억인가 3억 원어치가 일단 1차로 왔고 지 말에 의하면 800억 원어치 보내겠다. 우리 800억 원어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독립운동가를 다 끌어모으면 우리 후손들을 다 후손들을 끌어모으면 800원씩. 네. 지금 확보된 주소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로 일단 금융치료를 해주겠다는 건데 그 말부터가 법리랑 어긋납니다. 왜냐하면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그 모욕된 대상 집단이 크기가 커지면 크기가 커지면 이게 다 녹아서 조각돼서 없어집니다.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럼요. 내가 여기 앉아서 서울 시민 개새끼 그러면 지나가는 서울 시민 김 씨가 와갖고 날 고소를 하면 성립이 안 돼요.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대상이 너무 많으므로 불특정하다. 이제 특정이 너무 많아. 특정은 되죠. 서울 시민 맞으니까. 근데 너무 많아서 숫자만 보는 거예요. 힘들다. 숫자가 최소한 그래도 지금까지 제일 많이 해봐야 한 30명, 50명, 100명만 넘어도 슬슬 약해지기 시작해요.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근데 자기가 그걸 800억 원어치를 한다는 것부터가 이 사람이 변호사가 맞나? 어떻게 저럴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변호사잖아요. 그걸로 장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합의금 장사하고 또 이렇게 네네. 협박을 하고 후가시를 잡고 하는 거네요. 그 당시에 저한테 할 때만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실체를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나쁜 놈처럼 되고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처럼 됐었는데 그 후로 몇 번 저한테 대한 글이나 뭐 소송도 더 한다 만다 막 말도 많아지고 딴 데 가서도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러다 뭐 성범죄에도 연루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이 다 알려져서 저는 되게 좋죠. 네. 그 결국에는 그 아까 말씀하신 케이스 같은 경우는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어요. 잠깐만요.
정철승 관련한 그 케이스 있잖아요. 아니에요. 항소까지 해갖고 고등법원까지 됐고 대법원은 항소는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기억입니다. 일단 고등법원에서도 1심이랑 똑같이 판결이 왔어. 어떻게 판결이 났나요? 그냥 무죄죠, 무죄. 무죄. 혐의 없다. 아까 그 작가님 말씀하신 혐의가 없다. 네, 혐의 없어요. 그냥 무혐의. 근데 뭐 무혐의 난 거는 뭐 정말 다행인 일인데 네. 그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또 뭐 금전적인 돈을 쓰는 것도 그렇고 시간도 써야 되고 출두해가 조사도 받아야 되고 그 모든 게 엄청난 스트레스이지 않을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인이시고 또 그런 싸움을 몇 번 해보셨으니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일반인이 그런 케이스에 걸렸다면 진짜 찍소리도 못 하고 그냥 피눈물 나는 거죠. 합의하든지 또 뭐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또 직장에 잘릴 수도 있는 그럼요. 거고.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딜이 안 들어왔고 저는 이런 일을 항상 하기 때문에 별 탈이 없었고요. 왜 탈이 없었나 하면 이게 사람이 법정 소송을 걸렸을 때 내가 이기는 싸움이면 즐겁습니다. 그 소송을 하는 자체가요. 막 파이팅이 난리가 넘치는 그런 게 있나 그냥 봐요. 온 나라가 다 내 욕으로 다 덮였어요. 그때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뒤집어지면 얼마나 고소할까, 통쾌할까, 이걸 어떻게 얘를 놀려줄까 이 생각이 막 머리 꽉 차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빨리 어떻게 알릴까, 어떻게 조롱을 해줄까. 이거 뒤집어졌을 때 저는 뭐라고 하는지 표정 좀 보자, 말투 좀 보자 이런 생각이 머리에 있지. 내가 막 잘못돼서 나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을 하거나 길거리에 오줌을 싸거나 진짜 내가 잘못한 죄에 의해서 논란이 일어나면 그거는 그 논란 하나하나가 너무 아프죠. 이게 빨리 지나가라 이러겠지만 저는 그런 거는 사실 그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가님 양심에 비춰서도 이게 당당한 문제이기 아무것도 때문에 없죠.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길 수 있는 상황. 이거는 법이 성립이 안 하는데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제가 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그래서 만화가한테 진 법무법인 서울대 대표 됐죠 뭐. 하여튼 뭐 참 이 명예훼손 문제가 참 이게 심각.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 발언의 민주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뭐 민주화 이런 사람들 좌파들은 그런 얘기하기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이 발언의 민주화, 특별히 표현의 민주화라는 거를 좀 많이 화두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제가 민주화 투사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작가님이 저 민주화 투사죠. 난리 나잖아요. 막 맨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걸 탄압하는 사람들이 다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표현의 자유를 뭐 전두환이 억압했다 이런 걸 막 분노를 하면서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저를 와서 막 밟더라고요. 똥팔육들,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학번들. 결국은 자기는 전두환보다 더 하잖아요. 자기들이 그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막 밟아요. 막 아무리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이러면서 밟아요. 진짜 저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민주화 투사래요. 아니 민주화 투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민주화란 말이 지금 뒤집어져서 쓰이는 거예요. 남을 탄압하고 짓밟는 걸 민주화 시킨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딱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몽둥이로 사람들 후드려 패고 하니까 민주주의 똑바로 안 해? 이거잖아요. 옛날에 저 운동권들이 투쟁 뭐 시위 나가고 그때도 똑바로 안 하고 시위 똑바로 안 하면 모아놓고 선배들이 빠따쳐요. 그러면서 내용은 다 그랬어요? 민주주의에 똑바로 안 해. 똑바로 민주주의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들 파고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를 자기들이 모르는데 그거를 저는 지금 다 권력을 잡고 벼슬을 감투를 쓴 다음에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네요. 아, 돈이 씨. 생기고 돈이 생기니까. 네, 이렇게 딱 까라랑 끌고 나오는 거예요. 민주주의 한번 해볼까? 한번 볼까? 막 이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이냐는 거죠. 진짜 민주화 투사는 나지. 근데 진짜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어서 작가님이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신다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고, 네. 네. 그리고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있어서 변호사 비용을 다 감당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정치인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면책 특권이 쉴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자기 스스로가 변호사거나 뭐 이 음. 정도가 아니면 마음대로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엄청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진짜 평범한 시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고 편안하게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더 좋은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명예훼손죄가 없어지면 변호사들이 큰 수익원이 없어지지 않나 싶기도 맞아요. 하고 네. 다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찰들도 사실 그 업무가 크잖아요. 그래서 경찰들도 약간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권이 또 약간 개입되지 뭐 않았을까. 허니 저는 다 알아서 네. 실제로 경찰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게 사실입니다. 나가서 범인 잡고 뛰어다녀야죠. 그렇죠. 왜 거리에서 이거를 할 일이 얼마나 그게 많은데. 이러고 다 네. 있어요. 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댓글 못 알았어요. 이거를 왜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국가에 얼마나 많은 리소스 낭비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그 면책 특권을 전 국민이 누린다면 네.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 이번에 그 혹시 잠깐 대통령 기자회견 보셨나요? 네, 뭐 다 안 봤습니다. 네. 그 대충 보시고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냥 너무 모든 면에서 좀 실망스러워서 뭐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왜 저러는지는 알 것 같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거를 너무 못 하고 계셔서 전반적으로는 실망스러웠다. 네, 그리고 기자회견이 문제가 아니라 도어 스태핑 같은 거 예전에 잘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MBC 기자가 소리 지른다고 끊어버린 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들고. 아 그렇게 그게 네. 이유였어요? 네.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총선 참패도 다 원인이 연결이 돼 있다고 봐요. 계속 소통을 하고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 거는 다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작가님께서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네. 가장 기대했던 건 어떤 모습이에요? 문재인, 이재명 깜빵 보내는 거예요. 그 두 사람. 네. 그다음에 일본과의 관계 회복. 그건 잘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또 라인 사태 나니까 다 또 대통령한테 가서 화를 내고 있는데 그것도 대통령한테 화낼 일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애초부터 틀린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 무시하고 한일 관계는 최대한 좋게 해놓고 그다음에 본인한테 가장 주요한 업무이자 가장 잘할 수 있는 주특기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2명을 감옥에 보내길 기대를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대치에 너무 못 미치는. 네, 너무 충격적이에요. 왜 저러고 있을까 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 작가님 생각에는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그 윤석열이 그래도 대통령 이제 검찰총장 시절부터 해서 또 대선 후보 시절까지는 눈빛도 살아 있고 또 뭔가 저 사람이 되면 뭔가 세상이 그래도 좀 더 네. 나아질 것 같다는 기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왜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전락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게 저의 가장 큰 고민 포인트인데 원래부터 좀 저런 사람이었나? 근데 그 당시에 자리에 의해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그때 좀 그렇게 됐던 건가? 그러다 본색이 그라데이션처럼 싹 나오는 건가? 이 생각이 일단 제일 먼저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좀 무서운 얘기인데 후위를 도모하나? 본인 뒤에 정권 끝난 다음에 후위를 도모하나? 그래서 저렇게 데려다가 뭐 잘 보이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러니까 혹시 정권이 뺏겼을 때 네. 예를 들면 뭐 이재명에게 네. 좀 잘 봐달라는 네, 알지. 제스처를. 뭐 잘한 거 알지. 너네 감옥도 안 보내고 약간 이런 건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확한 원인은 직접 물어보고 싶은데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의도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실망스럽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네. 의도 뭐 내 뜻이 뭐고 의미가 그런 없다고 것보다는 봐요. 국민들은 결과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자유시민들이 마음 둘 곳이 없는 시대. 어디에도 다 뭐가 없고 다 외롭고 허탈하고 그냥 외면하고 지금 제 주변의 반응들도 그렇고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약간 그 상황에서 이 우파 또는 보수 진영에 결국에는 그래도 싸워야 되잖아요. 뭐 작가님도 많이 그렇게 네, 너무 힘든 얘기다. 지금까지 많이 뭐 네. 해오시긴 했지만 네. 그래도 뭐 포기하지 않는 전 스피릿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런 반전의 계기가 있어서 뭔가 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에서 미친 척하고 작가님한테 찾아왔어요. 윤선임 네. 작가님 비대위원장 맡아주세요. 저는 안 하죠. 죽어도 안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네. 막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정권을 가지게 됐다.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한번 이거를 판을 바꾸고 싶으세요? 일단은 무조건 교육이고 그 다음에 응징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청산해야죠. 공산주의자들 저렇게 활개치게 놔두면 안 되죠. 그거는 이 나라의 건국 이념과도 맞지 않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나라를 근본을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본은 일단 첫째는 현재 존재하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청산이 있어야 될 것이고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네, 더불어민주당과 그 산하 세력들, 극단적인 세력들, 뭐 조국당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내세우는 강령들이 다 공산주의잖아요. 그냥 일본 공산당이랑 똑같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서 멀리하려는 노력을 해야죠.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침투를 하면 안 되죠. 국민 생활이 도탄에 빠지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라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죠. 이거는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설쳐도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우선순위는 교육이다. 교육을 뿌리째 바꿔서 계속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 어디까지나 아무리 설쳐도 결국은 다 쓸려 나가고 세월에 의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을 교화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오직
청산이 답이다. 그러니까 작가님 표현 그 공산당 세력들. 네, 당연히 없어져야죠. 네. 공산주의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음. 그다음에 그거에 속는 국민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세의 특징은 결국은 한 5%도 안 되는 3% 5%밖에 안 되는 저 이 세계를 리드하는 세력이 있고 그 외 95, 98% 정도가 다 그거에 속는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일본을 가서 찍고 다 속고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굴러가기 때문에 저는 이 98%에 속는 사람들은 교화의 대상이라고 봐요. 교육이나 진실을 전달하면서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 작은 요 5% 정도도 안 되는 요 세력은 오직 청산만이 답이다. 그럼 어떤 식으로 보면 청산을 할 수 있을까요? 감옥에 다 집어넣어야죠. 그 사람들의 네. 어떤 혐의점이나 법률적인 네.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다 많지 않나요? 지금 제일 큰 범죄자가 저기 민주당의 당수잖아요. 근데 그걸 왜 감옥에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쟤네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넣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왜 있는 죄를 그냥 놔두면서 감옥에 안 넣느냐는 거예요. 이게 제일 답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최근에 뭐 윤석열이 영수회담 하면서 이재명 만나서 뭐 최근에는 또 뭐 안부 전화도 막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범죄자로 보입니다. 갑자기 이거는 이재명 정권 미리 보기 3년 남았나 이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청산과 이제 교육인데 네. 그러면 어떤 교육에서 어떤 부분을 좀 강조를 해야 될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실입니다. 진실. 교육에 너무 거짓말이 많아요. 역사도 거짓말. 돈에 대한 교육이 특히 거짓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냥 한일 관계에 대한 거짓말. 그다음에 근현대사에 대한 거짓말. 그리고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너무 거짓말을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잘 된다, 저렇게 해야 잘 된다 가르치고 만들고 하는 뉴스나 컨텐츠들이 다 거짓말 투성이라서 너무 힘들어요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계속 코스프레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다. 거짓 코스프레 뒷구녕으로 호박씨 다 까고 앞에서는 세상 착한 척하는 이뭐 나눠야 잘 살지 이런 거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어제는 최근에는 국민연금 개혁을 한다면서 모여가지고 시민 대표단이라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소리가 우리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뭐 38%를 더 내도 된다. 월급의 38%를 뜯겨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저 뭐 어지러지래요. 우린 다 그렇게 많이 내고 그 대신에 나중에 더 많이 잘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누가 다 그 얘기를 해요? 시민 대표단이래요. 모르겠어요. 누굴 저도. 대표하는 거죠?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뭐 최저임금위원회도 그렇고 그게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싹 다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 경제의 부분에서 사실 뭐 거짓말을 얘기하자면 정말 끝도 없을 텐데 끝도 없죠.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경제 부분에서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작가님? 뭐 잠깐 이렇게 말씀하신 뭐 최저임금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너무 딱 많죠. 떠오르는 게 혹시 있을까요? 일단 최저임금은 너무 심각할 정도로 오해를 하고 있고 최저임금이 저숙련 일자리를 다 죽인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됐고 자영업자들도 나락으로 가는 게 다 저는 최저임금의 상승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나라에서 돈을 풀면 잘 살 거라는 착각. 그러니까 근본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돈이 어디서 뿅 나오는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고 돈이라는 건 누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뺏어서 나눠야 된다는 이 약간 저 조선 마인드거든요. 저 일찜의 일찜의 임꺽정 같은 홍길동 같은 그런 정의로움에 다 취해 있어요. 근데 자기 돈은 안 나누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는 돈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것도 착각이죠. 대단한 큰 착각이죠.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자기 돈 쓰는 게 아니고 다 세금 걷어가지고 생색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근본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저는 돈을 많이 걷어서 많이 모아놓으면 그때부터 그냥 도덕적 해이는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래서 그런 큰 정부가 우리를 다 책임져 줄 거야, 돈을 나눠 주실 거야 이런 생각에서 빨리빨리 벗어나게 하는 게 그 자유시민을 만드는 길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제가 핵심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하면 이런 싸움이 민주주의 1인 1표로 돌아가는 이상 틀렸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유지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게 저기서 20만 원, 25만 원 준대라는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25만 원은 좋잖아요. 내가 없다가 내일 생기는데. 근데 그걸 옆에서 내가 가서 그거 사실 나쁜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누가 그래도 몰라 25만 원 내일 받을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결국 지능의 문제고 큰 도덕의 문제라고 보고 그게 결국 교육에서 해결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게 너무 큰 이 한반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25만 원이 최근에 하도가 되긴 했는데 전 국민한테 25만 원을 뿌린다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잖아요. 네. 돈이 뭐 시중에서
공급이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돈이 확 풀려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네. 이 25만 원은 사실 가치가 그냥 거의 사실상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럼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교육이 필요한 거겠네요. 지능이죠. 지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탕으로 보시면 됩니다. 달디단 사탕. 아기가 나 사탕 먹고 싶어. 그럼 사탕을 탁 주면 입에 쏙 넣으면 달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다. 끝. 이게 교육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내가 이걸 집어넣으면 이빨이 좀 썩고 그러면 치과도 가야 되고 그럼 돈이 많이 들고 여기가 아프고 이런 걸 생각하면 그 뒷단의 생각을 하는 지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은 돈에 있어서는 딱 정말 빨리 단 사탕을 내 입에 넣어줘 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 이미지예요. 제가 보기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싸움인 게 내가 리더가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일단 저는 나라 사이즈부터 줄일 거거든요. 곳간 다 줄이고 지금 윤석열은 그런 건 하고 있어요. 세금 잠그는 거 좀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던 것들을 그러면 당연히 불만이 나오죠. 화가 나오고. 근데 그거를 기존에 있던 복지나 어떤 뭐 재정 같은 걸 좀 잠궈야죠. 축소하는 너무 정책들이 풀었잖아요. 나올 테니까요. 네. 그래서 길게 보고 잠그는 걸 하는데 이걸 한 번씩 잠그는 걸 돌릴 때마다 이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고 사람들이 화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대통령이면 네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자리에 앉았을 때 너 곳간에 돈이 많은 게 좋아 돈이 조금 있는 게 좋아? 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쓸 돈이 많은 게 좋아 라고 대답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아니야 내가 돈 쓸 거 없어도 돼. 나 인기도 떨어져도 돼. 근데 이 나라를 위해서 잠궈야 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은 당연히 인기도 없고 정말 누가 봐도 화가 나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국민들이 거기까지 지능이 가서 그런 사람한테 힘을 몰아주면 이 나라는 잘 사는 나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희생을 하면서도 결국 네.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국민들 어떤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는 똑같습니다. 거죠. 제가 막 거느리고 10명 거느릴래? 공무원을? 그러고 싶잖아요. 다 100명 거느리고 1000명 거느리고 싶죠. 근데 그거를 아니야. 나 줄일래. 나 요만큼만 최소한만 할래.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전 도덕성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누가 합니까? 그거 더 거느리고 더 거느려서 얘네들이 막 뿌려대면 다 얘네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내 표고 내 사람이 되는데 그걸 거꾸로 할 수 있는 지능 뭐든지 절제와 제가 일본에서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절제예요. 절제. 사람은 독일도 그렇고 우리가 막 독일 복지 내나 일본 복지 내나 아니 그 사람들은 CR이 다른데 절제를 하는데 막 분수에 맞지 않게 쓰는 걸 보면 서로 욕하고 그런 분위기가 된 데서 하는 거지 그런 거는 그게 제가 늘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커트하는 거 그러니까 약간 수도꼭지를 잠그는 지출을 줄이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축이 성장이잖아요. 네. 결국 부를 이제 창출해내는 거. 네네네. 그건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거는 다 똑같은 생각 아닐까요? 그리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놔둬야죠. 예, 상속세부터 빨리 없애고 그 다음에 증여 같은 것도 좀 줄이고 그 똑같은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다 국가의 세수를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윤석열이 그나마 잘하는 게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준다든지 좀 국가로 들어오는 세수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 요구를 하는 게 전 이미 지능이 낮다고 봐요. 그거는 박수를 쳐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줄여야 그게 길게 보고 나라가 잘 돌아가는 생산성이라는 게 올라오는 건데 그걸 계속 들어서 계속 뺏어가면 그게 되겠냐고요. 계속 그거 피해갈 꼼수나 쓰지. 그거를 국민들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미국의 어떤 통계를 보니까 그 그러니까 세금을 줄였을 때 세율을 줄였을 때 오히려 세수가 더 늘어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이렇게 그 경제학자들이 역사를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그런 케이스가 4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쿨리지 때, 그다음에 JFK 그 케네디 때, 또 레이건하고 최근에 있었던 부시 이 네. 4번 대통령에서는 세금을 늘린 게 아니고 뭐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를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반적인 인식은 세율을 줄이면 세금을 줄이면 당연히 아니죠. 적게 거칠 거라 사이즈가 생각하는데 커지잖아요. 사이즈가 커져서 오히려 더 세수가 네. 많이 거치더라고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음. 그게 교육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교육을 이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도 시키지 않습니다. 부자 감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감세를 하는 순간 부자 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세금 다 부자들이 내고 있는데 감세를 하면 부자 감세죠. 근데 뭐 화를 내면서 부자 감세 안 된다. 부자만 특혜를 주냐. 우리 같은 서민은 다 뜯어가고 부자는 안 뜯어가냐. 그러면 그래요? 그 얼마 뜯기셨어요? 1년 동안 얼마 내셨어요? 뭐 상속세, 증여세, 뭐 법인세, 소득세 얼마 내셨어요? 1년 동안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거 똑바로 대답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다 당황하지. 그게 뭐야?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그냥 막연한 상태에서 부자들 세금 깎아준데, 에이 나쁜 놈, 우리 같은 서민들의 세금은 다 뜯어가고. 물어보면 뭐 과자 살 때 부가세 냈다, 뭐 이런 얘기밖에 더 할 거 있나? 한국처럼 저소득층한테 세금 안 내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중에. 아주 그냥 북유럽 가서 혹독하게 한번 뜯겨봐야 정신을 차리지. 알바만 해도 다 뜯어가는데. 그렇죠.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거의 상위 10%의 돈 버는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의 세금을 맞아요. 낸다는 그런 통계를 엄청나게 봤어요. 냅니다. 그래서 나라가 세금을 깎아주는 순간 부자 감세죠. 그게 부자들이 다 내고 있으니까 이거를 왜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에서 저출산 문제나 이런 거 되게 심각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의미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냥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제 나름대로 이야기에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일리 있다. 기업가로 따지면 안 될 것 같으면 쇼트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젊은 사람들 보기에 이 나라가 점점 소망이 없어지니까 네. 여기서 뭐 애 낳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 하면서 출산율이 이렇게 맞춰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결국에는 뭐 저출산하면서 정치인도 그렇고 대통령도 최근에 뭐 저출산 뭐 특별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특별부 막 엄청난 거. 근데 정치인들이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좀 웃기긴 해요. 만약 네. 그런 거 만들어서 해결되면 뭐 해결 다 됐겠죠. 예를 들어서 뭐 경제성장 8% 위원회 만들어서 8%막 성장하고 빵 네. 터지고. 근데 안 될 걸 알지만 뭐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그냥 살고 싶고 머물고 싶어하고 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작가님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만들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하면요. 그런 나라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미 어떤 의미죠? 외부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본인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불행해서 탈출하는 그 마음들 하나하나 5천만의 마음 속에 전 지옥이 있지. 이 실제로 이 환경에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물론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어느 나라가 그렇게 유토피아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답할 수 있는 나라가 뭐 북유럽 얘기하는데 다 뜯어가죠. 거기 정말 혹독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다음에 독일 어디가 거기 분수에 맞지 않게 소비하고 큰 차 타고 다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절제하고 다 힘들게 살지. 그다음에 이 세상은 다 시궁창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바닥으로 꼬라박는 것도 결국은 저는 페미가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페미. 그럼요. 그러니까 여성 인권을 막 떠받들어 주면서 이런 정책들이 나고 여가부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냥 페미니즘 대통령입니다 하면서 출산율이 떨어졌어요. 다 봤잖아요, 우리가. 실제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문재인 때 확 네.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확 떨어지잖아요. 남녀 갈라치기가 본격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때 뭐 네 글자 국회의원 아줌마들 우르르 들어가서 온갖 더러운 정책 다 만들어내면서 완전히 갈라져 버려서 이게 출산율이 떨어진 겁니다. 한국인들은 출산율이 왜 떨어졌는지를 다르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틀린 진단을 하고 있어요. 작가님 보시기에는 네. 그 문재인부터 시작된 성별 네. 갈라치기, 당연하죠. 그다음 페미니즘의 득세가 출산율 하락의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 가장 큰. 왜냐하면은 그때 그렇게 해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부터 말씀드릴게요. 출산율이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은 첫째는 대한민국이 잘 살아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못 살 때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잘 사니까 쫓겨납니다. 이걸 일단 인지를 해야 돼요. 지금도 인도 아프리카 가면 10명씩 낳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도 잘 살아지잖아요. 한두 명씩 낳을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랑 연결돼 있는 거고 여성의 자아 실현이랑도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애 낳고 키우는 것 말고도 할 게 많을 거. 그다음에 예전처럼 막 노동력으로 땅을 파지 않는 세상으로 바뀐 거. 온라인 세상이 되고 글로벌 21세기가 된 게 출산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부국강병 잘 살게 되면 출산율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인정을 하고 두 번째가 그러면 다 떨어지고 잘 사는 나라 중에 왜 차이가 이렇게 미묘하게 1점이냐 0점이냐 요 차이는 왜 나냐. 그거는 저는 이제 여기 우리가 그중에서도 유난히 낮은 그 원인이거든요. 그게 지금 바로 대한민국이 제일 낮잖아요. 예, 그게 바로 남녀 갈라치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 1.2, 1.3 정도는 쭉 유지하면서 오다가 문재인 들어오면서 0점대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0.6 막 이래요. 자, 원인은 뭔가 하면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연애는 여자가 하는 거고 결혼은 남자가 하는 겁니다. 남자가 결정권이 네, 있는 거죠. 결혼에 역시 있어서는. 80대 20% 정도로 보거든요. 연애는 여자예요. 무조건 여자입니다. 저 클럽 가보세요. 남자만 득실득실해. 다 남탕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걸 원해요. 책임지지 않는 관계를 원해요. 책임지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책임지려고 한번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현실적인 고민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혼이 진짜 진정한 책임이죠. 여자들은 책임져지는 관계를 원해요.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 그 관계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사귀면 맨날 여자애들이 어느 정도 되면 오빠 우리 무슨 사이야?
이러려고 만나? 빨리 결혼하자는 얘기예요. 빨리 확신을 달라 나한테. 왜 여기다 뭐 껴달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이 져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너무 이렇게 오픈했나? 이런 걸 계속 고민하는 게 여자라고요. 그래서 둘이 생각하는 게 동상이몽인데 그나마 그동안 메이드가 됐던 거는 그럭저럭 남자들이 책임을 지려고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책임져지는 사람은 책임져지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메이드가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성별이 다른 거니까 우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결혼은 남자들이 다 결정하고 해야 된다니까. 여자를 주인공으로 모셔서 이렇게 하는 건데 프로포즈도 남자가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남자들이 너무 머리가 좋아지고 근데 온라인에서 보니까 얼마나 여자들이 무서운지 이제 다 알게 되고 예전 같은 뭐 퐁퐁 뭐 이런 데 다 넘어가고 그것도 다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게 왜 나왔나 하면 남자들이 머리가 좋아져서 그래요. 이제 그래서 다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페미니즘과 또 남성들의 어떤 네. 각성 이 두 네. 가지가 맞물리면서 그렇습니다. 떨어지게 됐다. 네.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해결책이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없고 오히려 앞으로 더 0.5, 0.4까지 내려갈 일만 보입니다. 하기가 반등의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저출산을 해결한답시고 지난 문재인 때부터 수조 원을 때려 부었어요. 얼마를 때려 부었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점점 더 나빠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죠. 그 돈이라도 절약해야죠. 어차피 더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해결한답시고 하는 정책들이 다 틀렸다는 건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 기업이었으면 망했을 텐데 그렇죠. 나라니까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부으면서 그 물을 퍼다가 지금 호의호식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한 커플한테 지원금 주는 거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나 미미한 해결책이죠. 왜냐하면 애를 낳는 데 있어서 나랏돈 타먹으려고 애를 낳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페미니즘부터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서 그게 근본적으로 나빠지는 와중에 그거 조금 뭐 언발에다가 오줌 누면 뭐 합니까? 날씨가 추워 죽겠는데 의미가 없어요. 날이 좀 따뜻해져야지 비로소 애도 나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저출산이나 어떤 결혼하지 않는 게 트렌드긴 하더라고요. 네, 뭐 잘 한국뿐만 살수록. 아니라 잘 사는 나라들,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미국도 보니까 출산율이 한 1.6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미국도 페미니즘, PC 다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한국이 심각한 수준인데 네. 최근에 BBC인가 어디 그 데이터를 보니까 정치적으로 관점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간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장 간격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더라고요. 그럼요. 좀 놀라울 정도로 확 갈리더라고요. 이게 다른 나라들은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대한민국은 진짜 확 갈리더라고요. 저는 이게. 정신이 잘못됐다고 봐요. 특히 한국 여성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들어보면 특히 젊은 여성들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여자들 이 생각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가장 좋습니다.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 페미니즘 때문이죠. 여자들이 돌아다니면 안 돼. 여자라서 죽었다. 이런 것들이 여자들의 정신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보고 예전에 그 전효성 씨의 생각이 나네요. 뭐 네. 밤거리를 뭐 나는 오늘도 살아남았다. 살아남았 다 미친 것 같아요. 사실 그거 정신병이라고 봐요. 그런 것들이 걸려 있는 사람이랑 어떻게 삽니까? 왜냐하면 이제 작가님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왜냐면 뭐 이거 듣고 있는 또 여자 시청자들도 있을 네. 수 있잖아요. 근데 강하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객관적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죠. 물론입니다. 네, 객관적 데이터.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 수치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에서 제일 불행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전 세계 평균적인 나라로만 가도 그냥 어떡합니까? 여기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진짜 잘못된 거죠. 수치상으로도 대한민국의 치안이 안 좋다는 게 증명이 되면 네. 뭐 작가님 그런 말씀하시는 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덮으시기 아닌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데이터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실제 그리고 우리가 체감하는 게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전한 건 맞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한국에서는 믿거나 말거나 같은 그 미국 사람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폰을 들고 카페에 가서 상위에 이렇게 놓은 다음에 가서 커피를 타고 온다. 믿거나 말거나.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인들이 진짜. 이게 가능합니까?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상상이나 해요. 지나가면서 폰을 받아 이렇게 강제로 뺏어가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근데 우리는 자리 맞는 용으로 쓴다니까요. 200만 원짜리 폰을 자리 맞는 데 놔두고 간다니까요. 노트북 펼쳐놓고 카공 막 하다가 코대로 놓고 변소 갔다 와요. 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여기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헬이야. 치안도 엉망이고 여자들 막 죽고 온 데가 다 몰카야. 이거는 망상이죠.
그야말로 롤스로이스 타서 여기 원자재가 왜 이래? 쓰레기 이런 쓰레기 같은 차를 어떻게 타? 이러는 거랑 좀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을 보는 눈이 진짜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어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게 원인이라면 해결되는 데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으세요?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여성들이 이제 좀 그 백래시를 받으면서 좀 각성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싫어하니까 그런 여성들의 어떤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작가님 말씀하신 그런 태도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결혼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잘못됐나 하면서 이렇게 퀘스천하는 그런 움직임이 서서히 일어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네, 왜냐하면 일단 당장 결혼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다 여자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여자분들을 위해서. 네, 여자들의 기회가 날아가고 있어요. 내가 사장이라도 여자는 안 뽑을 것 같아요. 좀 식당을 해요, 제가. 좁아요. 직원을 뽑아야 돼요. 월급도 많이 줄 거예요. 근데 여자 뽑겠어요? 여자 뽑아다가 여자한테 일 시켰는데 거기 좁은데 부엌이랑 막 들어갔다 왔다 갔다 날르다가 남자랑 싹 스쳤다고 얘가 갑자기 어디 또 고용노동부 가고 뭐 경찰서 갈지 모르는 거니까 굳이 사람은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을 위한답시고 만들어지는 정책이 여성들을 오히려 죽이는 거죠. 여성들을 죽이게 되는. 너무나 심각한 거죠, 이거는. 근데 요즘 너무 안타까워요, 젊은 사람들 보면. 네. 제가 아는 애는 가수인데 돈도 많고 크게 성공해서 어마어마해요. 근데 한국에서 연애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일본에 가서 일본 아가씨들이랑 놀고 한국에 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펜스만 두르고 사는 친구도 있어요. 그게 본인의 어떤 네. 그 위험성 때문에 그런 그럼요. 건가요? 데이트하고 나서 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오만 게 다 있으니까 여성의 눈물이 증거인 나라니까. 그리고 일관된 증언 그게 뭡니까 세상에 거짓말을 일관되게 하면 거짓말이 진실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얘가 눈 이렇게 가리고 음주하고 운전하는 느낌이라 그러더라고요. 한국 여자들이랑 만나는 것. 이런 인식까지 생기게 한 저 집단들은 정말 잘못된 집단들이죠. 제가 약간 얘기를 넘어가기 앞서서 네. 그 보수나 우파에 대해서 하는 비판 중에 너무 약자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 네. 비판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통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네. 진짜 약자를 위한 네. 정책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두 가지를 좀 연결시켜서 작가님 의견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참 그게 정답은 없는데 지금 어느 쪽으로나 너무 지나치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지나치게 이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쪽 방향이 이 세상은 정글이고 밀림이고 네가 살아남으려면 네가 바뀌고 네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요 마인드입니다. 자기 자신이 네. 중요하다. 각자가 개인이. 근데 그게 지금 다 한마디로 사라졌어요. 내 삶은 내가 네.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네, 그런 그게 마인드라는 거죠. 지금 다 사라졌고 그냥 사회가 바뀌어야 되고 국가가 좋아져야 되고 국가가 퍼져야 되고 책임져 줘야 되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 될수록 개인들의 버티는 힘이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치마도 막 들추고 아이스케이크 이러고 놀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해보세요. 감옥 갑니다. 만약에 내가 어린이들 맞죠? 어린이들. 촉법이었어도 뭐 돼요. 막 난리 납니다. 학폭 뭐 성폭행 위원회 막 열립니다. 근데 그때는 이거 들춰진 여자의 마음으로 전 들어가요. 남자를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치마가 들춰졌어요. 기분 나쁘죠. 더럽죠. 짜증나고 아이씨 때리고 너무 화도 내고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 여자아이가 점점 그런 과정으로 큰 그런 밀림이나 정글 속에서 클 때의 성장했을 때 성인과 여기서 탁 들쳐져서 펑펑 울면서 주변에서 어른들이 다 달려들어서 안아주고 너 어떻게 성폭행을 당해서 저 처벌해 위원회 열리고 나와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막 까맣게 해놓고 막 말 들어주고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힘들었겠어 저 그렇게까지 안 힘들었는데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힘들었습니다 이 눈물을 보세요 칵 꼬집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은. 자, 요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와 이 두 여성이 만났을 때 어느 쪽 여성이 더 인생을 잘 살겠어요. 더 강하고 더 잘 버티고 더 주관적으로 잘 사는 여성은 당연히 힘들게 싸워가면서 큰 여성이에요. 심지어 그것도 힘든 것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다 그러고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해서 성폭행을 하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로 가면 하지 말자고. 그건 당연히 나쁘죠. 근데 그거 하나 구하자고 멀쩡한 사람 10명을 다 그냥 다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로 만드는 지금 그 지경까지 지금 와 있다고 봐서 이걸 좀 이렇게까지 돌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에는 그 지금 무게 중심이 너무 네. 한쪽으로 가 있으니까 너무 PC로 다 가 있어요. 피해자 중심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피해 별로 없는데도 없습니다. 요새 어떻게든 다 피해자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잘못됐다고 보수가 약자를 생각 안 하나요? 어떠세요? 그게 아니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성을 위한 거고 장애인을 위한 거고 소수자를 위한 거예요. 이게 다 약자를 위한 얘기예요. 그래야 사회 구성원으로서 편안하게 같이 뭘 할 수가 있어요. 딱 여기 누가 이제 왔어요. 뭐 근데 보니까 좀 이렇게 핸디캡이 있어요. 그러면 도망부터 치지 않나요? 다 요새는 좋은 말 막 하면서 그래 너네들 최고 제가 이걸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막 최고예요. 말하는 거 보면 6개 깃발 걸어놓고 무지개색으로 막 난리 납니다. 근데 진짜 정말 큰 돈이 다뤄지는 중요한 맨하탄의 회사에 200명 직원이 있는데 제 친한 동생이 최근에 거기서 일을 하는데 다 백인이에요. 그 말만 그렇게 하고 안 합니다. 진짜 자기 돈이 진짜 들어가고 중요한 자리 고용을 있으면. 하고 함께 파트너십을 해서 일을 하는 데는 배제시킵니다. 안 보는 데서는 그런 이중성이 지금 되게 심해져 있는 데가 전 캘리포니아 주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씩 오픈을 하고 텍사스 주처럼 좀 시원하면 그러면 오히려 제일 이 사람들이 많은 기회를 얻고 행복하게 같이 잘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약자를 가장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약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그럼요. 정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되게 장애인 친구가 있어요. 요만해요. 1m도 안 되는 인간이 있어요. 아주 특이병,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 유튜브 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 중에 전 세계 몇 명 나라마다 있는 뭐 그런 소아병 같은 게 걸려 있는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는 막 너무 막 그렇잖아요. 막 말도 조심하게 되고 내가 이런 말 하면 어떨까? 혹시나 누가 되진 않을까? 근데 자꾸 만나서 놀다 보니까 그냥 중간에 알게 되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게 이 친구도 제일 좋구나. 야, 이 조그만 놈아, 나 이러고 놀아요 그냥. 그 얼굴도 요만하고 있어요. 아주 미니미처럼 이렇게 작아진 그 병이 있는데 그냥 전화하고 재밌게 놉니다. 만나면 놀고 이 새끼 조그만 놈 뭐 이렇게 하면서 놉니다. 제일 편안함을 느껴요. 그렇게 해요. 왜냐면 어디 가도 막 다 이러거든요. 그 친구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를 그냥 편하게 노는 거죠. 한 명의 인간으로서 네, 대우해 주는 자기와 거니까요. 똑같은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나 뭐 성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 뭔가 하면 인간은 누구나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장애인이다. 그럼요. 왜냐하면 나이 먹으면 노인 되면 장애인이잖아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데려가서 아기 되면 또 장애인이고 이 앞뒤로 누구나 인생은 다 장애 기간들이 다 있어요. 뒤에 가면 말도 못 하잖아요.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 장애인이죠. 어느 정도의 뭐 네. 수준 차이가 있지만 장애를 가지고 그럼요. 있다는 거는 다 그 인생적- 레벨의 차이예요. 심지어 지금 내가 70이면은 장애가 좀 있는 20대보다도 더 아무것도 못 할 수도 있고 80이 되고 더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승적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좀 쿨하게 살면 서로 다 편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은 혹시 그 만화가로서 지금 한 얼마 동안 활동을 하신 거죠? 20년, 20년. 야. 25년. 근데 거기 너무 오래됐다. 시작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학창 시절 때부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거기 입문을 하시게 됐는지 좀 말씀을 입문할 게 하실 수 있나? 있나요? 그냥 만화를 그린 거죠 뭐. 어렸을 때부터 끄적끄적 선생님 얼굴 그리고 언제부터 만화에 관심을 가지셨나요? 그냥 정신 차려 보니까 관심이 있더라고. 그러면 거의 청소년 시기쯤이라고 네. 봐야겠네요. 예. 계속 그리다가 그냥 사실은 만화가는 아니고 직장인이었죠. 그래서 직장을 한 13년 다니다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직장에서 저 정리해고가 돼서 혹시 어떤 직장 다니셨어요? 야후 코리아. 야후 코리아. 그때는 또 야후가 네. 한국에서 핫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정리해고 돼서 정리해고를 팀마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2명인가 받고 대신 되게 좋은 조건을 주겠다. 이러니까 저요 하고 넙죽 받아갖고 나왔죠. 예. 그 전까지는 계속 요 삼성동에 저 네오위즈 다니다가 그다음에 야후 다니다가 그때는 뭐 예. 만화 그리는 활동 같은 거는 아니요 만화랑 관련 있는 일은 계속 했어요. 그건 야후에서는 하시고. 카툰 서비스를 운영을 했고 그 안에서 업무도 일러스트레이션 뭐 이런 거였으니까 저런 걸 많이 했죠 이것저것. 그러면 혹시 뭐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야후에서 나오신 다음에는 뭐 그냥 일반 전업 만화가가 됐죠. 만화가가 돼서. 예. 근데 이게 이 보수 진영에서 만화가는 사실 거의 희귀하지 않나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내 나와바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좌파 쪽은 그래도 뭐 이렇게 만평 그리고 뭐 카툰 바글바글하죠. 바글바글. 많잖아요. 네. 뭐 강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바글바글. 사람들 있는데 진짜 이 보수 진영에서는 정말 없거든요. 사실 있어요. 있어요. 네, 특히 성공하고 잘된 만화가들
그런 친구들이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세금을 몇 번 뜯겨요. 그러다 보면 우익이 됩니다. 그래서 꽤 있습니다. 근데 다들 커밍아웃을 못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만화를 그리는 분들인데 성향은 보수 성향인 분들이 그럼요. 있다는 속으로 마음속에 깊이 감춰둔 채 거죠.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가님은 보통 그러면 그런 영감은 어디서 받으세요? 그림을 그리는 거에 있어서. 몰라요. 그냥 그때 달라서. 아 그냥 떠오르는 게 있으면 네. 그냥 그리고 하시나 봐요. 요새는 뭐 열심히 안 해서 사실 저도 사실 반은퇴 상태죠. 뭐. 근데 지금도 꾸준하게 그리시긴 하잖아요. 만평 하나 하고 있어요. 만평. 만평. 예. 어디서 하시죠? 유데일리. 뉴데일리. 네. 아, 그냥 만화가라는 타이틀은 유지하고 싶어서 네. 주 3회 만평은 하고 있어요. 주 3회 그래도 꾸준하게 하시네요. 주 3회면. 잠깐씩 그리는 거라 아. 민망합니다. 보통 그 하나 그리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30분, 아 진짜요? 되게 빨리 작업을 하시네요. 1시간. 야, 그래도 30분 1시간이면 네, 그 사이. 작가님한테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 의미세요? 땡 잡았다. 땡 잡았다. 네. 왜냐면 까딱하면 중국, 인도에 태어나는 팔자에 동양인으로서 그것도 북한이라는 똥도 있는데 용케 비켜서 그 남한에 태어난 거,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는 엄청난 행운이고 땡 잡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일본이 가까운 세계 유일한 나라잖아요. 아 그렇죠. 하긴 일본이랑 제일 가까운 네, 나라니까. 지금 일본에 가면 외국인들이 바글바글한데 서양인들이 대폭 늘어서 지금 일본이 몸살을 앓을 정도로 서양인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몇백만 원씩 주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금방 쇽 가잖아요. 그 고생하고 오는 길을. 그러니까 땡 잡았다. 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해방 후에 끊임없이 일본이 깔아준 인프라를 이용해서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받아서 교류하면서 계속 그걸 모델로 쭉 발전해 온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대한민국 자체도 행운의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 언제 행복하신가요? 항상 항상이요. 네, 행복은 제가 그냥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랑 비슷한데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부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팔자 좋은 롤스로이스에서도 불행할 수 있는 거고 모닝을 타도 행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전혀 아닙니다.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항상 제가 컨트롤을 하거든요. 제 손 닿는 건 내가 잘 컨트롤하자. 근데 내 감정은 내가 손이 닿잖아요. 남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행복하다고 늘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스스로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행복하잖아요. 와 이러고 시작합니다. 항상. 근데 왜냐 보통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감정의 디폴트가 우울함인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좀 화가 많이 나 있죠. 잘못돼 있죠. 왜냐하면 전화 한 통만 해도 앰뷸런스가 바로 오는 나라에서 왜 화를 내는 건지 모르겠어. 그럼 어디 가서야 행복한데? 그런 사람은 외부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전 단언합니다. 한국이 싫어서 떠나는 사람한테 유토피아가 없다는 말을 제가 자주 하거든요. 여긴 진짜 좋은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최근에 혹시 이때 정말 행복했다라는 어떤 그 순간이 있었을까요? 항상 있는데 네. 일단 애 보면 행복하죠. 자녀. 육아가 주는 행복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느끼시기에. 너무 큽니다. 너무 보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저놈 새끼 하는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금 네. 아드님이죠. 네. 아들이 몇 살이죠? 중1. 중1. 그놈이 막 이제 들이받고 깽판도 치고 또 막 툭툭거리고 사사건건 대들고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워요. 네, 너무 귀엽습니다. 그냥 얘가 이런 나이가 되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인간의 발달을 쭉 이렇게 관찰하는 느낌으로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인생이 즐겁습니다. 네. 정말 진짜 마지막으로 네. 작가님 그 보통 뭐 작가님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서 뭐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고 네네. 이렇게 툴툴거리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나 한국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희망적인 걸로 좀 마무리하면 좀.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신데 희망적인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2030 젊은 세대들이 특히 괜찮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친구들이 자라면서 586 똥86들이 또 언젠간 다 없어질 거잖아요. 그게 좀 희망이 아닌가. 출산율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당분간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건 우리가 힘든 거고 우리의 힘듦을 자꾸 밑에다가 짊어지게 하면 안 돼요. 애를 많이 낳아서 너희들이 나 안 힘들게 날 떠받들어야 되니까 많이 낳아야 돼. 이거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자업자득으로 우리가 힘든 생활 짊어지고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어른의 마음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세대가 싹 가고 나면 별로 안 났으니까 얼마나 한량하니 좋습니까?
그럼 얘네들도 이제 편해졌다. 아이고 이제 살겠네. 586 다 없어졌네. 그럼 그제서야 많이 낳겠죠.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땐 분명히 출산율이 너무 많이 높아갖고 난리였거든요.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커버디가 싹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대로 가서 없어져서 뿅 해서 한국이 소멸되고 뭐 재앙이다라는 게 사실 의미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꺾여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인간이고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그 가능성 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게 희망의 얘기예요. 제가 싹 다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 후대들이 지금 2030 남자애들 괜찮은 친구들 많아요. 생각 제대로 바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탁 좀 이렇게 새로운 주도하고 시대를 이런 만들어 귀찮은 나갈 수 사람들이 좀 있는. 사라지면 그때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재편되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때까지만 제발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저것들 감옥에 보내야 버티지 저걸. 네, 윤선인 작가님 네, 시간 감사합니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